예, 오늘 콜로퀴움에 강의를 해주실 선생님은 이화여대 철학과에 재직하고 계시는 한자경 교수님이십니다.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칸트 철학으로 박사학위를 하시고 한국에 오셔서 계명대 철학과 교수로 계시면서도 동국대학교에서 유식학 박사를 하셨습니다. 유식불교의 세계와 자화에 대한 관계에는 존재의 신비와 인생의 비밀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식의 일심 철학은 저희 상생문화연구소에서 추구하는 천지일심을 중심으로 천지인이 크게 하나로 융합되는 태일인간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강의에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유식을 하면서 정말 좀 알고 싶은 무상유식과 네. 유상유식의 관계 문제인데 네. 뭐 선생님께서는 논문도 한 편 쓰셔서 네. 이걸 일심으로 통일시키는 양자를 네. 보통 중국에서는 이제 무상유식과 유상유식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는데 네. 저도 일단 뭐 선생님의 의견에 동의를 네. 하는 입장인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네. 이게 이제 무상과 유상이 통일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노자 같은 경우는 형상 없는 형상이라는 무상지상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이제 그 성조에 가서 조론에 들어가면은 열반 문명론이라든가 물론 부진공론이라든가 여기에서도 계속 설명하지만 무상지상, 형상 없는 형상을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이것이 선생님이 일심을 가지고 전기유식과 후식을 무상유식과 유상유식을 통일한다 할 때 이런 무상지상, 모양 없는 모양이라고 하는 사유방식, 역설적 사유방식이 여기에서도 일심의 관점에서 통용될 수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제가 그 무상유식 이제 안에서 진지역으로 그 치우친 그 무상유식하고 유상유식의 차이로 생각하는 거는 유상유식은 식소변으로서 나타나는 식소변으로서의 견본과 상분을 인정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현상 세계가 식소변으로서 존재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식으로서 존재하는 거고, 이것을 모르고 이거는 자아다, 이거는 세계다 이렇게 집착하는 변계 소집성만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견본, 상분을 다 식에 드러난 모습으로 인정을 하는 거가 되는데, 그러니까 의탁이성 자체를 긍정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식 자체가 이런 상들을 가지고 있는 거가 되는 거죠. 다만 이게 식의 상이라는 거를 모르고 식 바깥에 객관적 실효로 주장하는 거를 이제 비판을 하는 건데, 무상유식은 안에는 이제 아까 1분, 1, 2, 3, 4분설 있다고 했을 때 안해는 1분설에 안난진호기 때문에 안에는 1분설에 해당하는데, 이 안에는 자증분만 인정하고 견본 상분을 그 식의 전변 결과로서 나타난 걸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1분설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그래서 이 앞에 이 안에 측을 이쪽은 그러니까 호법은 유식무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안에 쪽은 그 경식구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만 부정하는 게 아니라 식도 함께 부정한다라는 의미로 식이 전변에서 견상으로 나타난 것 자체도 허망한 것으로 부정을 해버리는 쪽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뿐만 아니라 식도 같이 부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식의 의탁의 활동을 그 자체로 인정을 하지 않고 굉장히 부정적으로만 보는 거다라고 볼 수 있고, 이쪽 유상유식은 그 이야기는 의탁이 하는 활동 자체를 그거 자체가 망분별인 걸로 얘기를 하는 거고, 호법은 견본 상본으로 분 의탁이는 인정을 하고 그 의탁의 결과를 망집착할 때 그러니까 변계 소집으로서 식 바깥의 걸로 집착하는 것만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식으로서의 현상 세계를 인정하는 쪽이고, 이쪽은 그 현상 세계조차도 다 이제 부정하면서 순수한 전변하기 이전에 식 자체 자증분만을 순수한 식으로 인정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무상유식, 이쪽은 유상유식이고, 이제 제가 주로 청유식론이라고 말한 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제자 중에서 호법을 중심으로 얘기한 거고, 호법은 이제 4분설이고, 그러니까 의탁의 결과로 나타나는 견본, 상분, 자증분, 증자증분까지 이제 다 같이 이야기하는 4분설을 따르고 있는 입장입니다.
조금 어리석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서양에서도 이 칸트 이후 선언적 관념론 이후 예. 어쩔 수 없이 칸트는 선언적 관념론으로 체계화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예, 예. 전통적인 것을 이제 예. 다 종합하면서. 예, 예.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칸트가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을 예. 그 뭐 피에테의 어떤 주관적 관념론이 이제 대략 등장하죠. 예. 그리고 또 피에테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저기서도 쭉 한 것 같은데 예. 피에테가 해결하지 못한 이 주관적 관념론에 매몰되다 보니까 이 객관적 관념론 요것을 이제 구제하는 셸링이 등장한다 이 말이요. 예. 근데 셸링이 등장했지만 해결하지 못하니까 해결이 등장해요. 예. 절대관념론으로서 이제 완결지은 학으로서 이제 모든 걸 예. 다 총 마무리하는데 예. 이제 그런 과정에서 철학사적 이 과정의 맥락 속에서 이 불교의 어떤 유식학적 이론을 만약에 예. 그 비유를 들어서 물론 비교가 직접적인 비교가 틀이 다르기 때문에 예. 안 되겠지만 큰 틀 속에서 이런 방식과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예. 그것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서양 철학하고 유식을 비교를 한다면은 그 칸트가 선생님 말씀대로 칸트가 우리가 인식하는 거는 우리 자신의 인식 틀에 의해서 이렇게 구성된 것들 현상을 인식한다라는 거가 결국 인식된 것은 식 자체에 의해서 구성된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식 전변 결과로서의 그 현상 세계를 우리가 인식한다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유사한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칸트에서도 이게 여기 자아와 세계, 자아, 세계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현상 세계가 되는데 이 현상 속에 현상 세계 자체가 이게 이제 유식에서는 아류야식에 해당했지만 이 현상 세계 자체가 이거를 가능하게 현상 세계를 가능하게 하는 주관의 형식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주관이 이 현상 세계를 구성한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현상 세계 안에 나타나는 자아하고 현상 세계를 구성하는 자아를 둘을 구분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칸트에서는 그 구분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어지는 이 세계로부터 내가 인식하게 되는 거는 그 이제 경험 세계로부터 어떤 진료적인 건 내용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고 요 내용을 정리하는 틀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식 틀에 의해서 요게 딱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 현상 세계를 가능하게 하는 요 주관이 이 현상 세계를 구성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현상 세계 안에 나타나는 자아를 칸트는 경험적 자아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것을 저는 그냥 이거를 이제 초월적 자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선생님께서는 이제 다시 요거를 지난번 질문에서도 그랬고 이게 이제 경험에 앞선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선험적 자아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칸트에서 이런 구분을 했기 때문에 불교에서 유식이 말하는 대로 이런 현상에 드러나는 자아 너머에 이런 현상 세계를 구성해내는 자아에 대한 통찰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 자아를 칸트도 초월적 자아는 이게 경험적 자아, 경험적 의식이라면은 이 자아를 뭐 선험적 초월적 자아 내지는 뭐 선험적 의식, 초월적 의식 그러면서 이거를 구성하는 그 형식이 직관 형식이 시간과 공간이고 사유 형식이 범주다 그랬는데 그게 나만 가지고 있는 내 시간 내 공간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다 공유하는 시간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아가 이 형식을 가지는 의식을 의식 일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편적 자아라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초월적 자아가 이 경험적 세계를 구성하고 그러니까 이 경험적 세계 우리가 인식한 경험적 세계는 이 자아의 구성작용을 떠난 어떤 객관적인 물 자체가 아니라 이것에 의해서 구성된 세계다. 그래서 현상이다. 그래서 이제 현상이지 물 자체지 물 자체가 아니라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가 이제 칸트 철학이 이제 서양 철학에서 가지는 위치가 되는데요. 이제 유식하고 비교하면, 그러니까 불교하고 비교하면은 어떤 차이를 볼 수 있냐면은 칸트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물자체가 아니라 현상이다 그랬잖아요. 이 현상 세계만 인식한다라는 거죠. 그럼 인식할 수 없는 물자체는 결국 뭐냐? 이것 바깥의 세계 자체를 이제 칸트도 뭐 여러 가지로 읽는 해석 방식이 있기 때문에 경험주의자들처럼 여기에 세계 자체를 존재하는 걸로 설정해놓고 요거는 모르고 그거의 현상만 인식한다. 요거의 표상만 인식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요거는 사실 그 이제 칸트 이전에 그건 이제 표상론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뭐 경험주의자들도 그랬고 이 사물 자체는 모르고 그 우리가 건져낸 표상만 인식한다라는 식이 되면은 이거는 모르고 이것만 알기 때문에 그게 회의주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주의자들은 표상론을 주장했기 때문에 데카르트도 근데 마찬가지예요. 회의론이 되는데 칸트는 이거를 이러면 이제 세계가 내가 인식한 세계, 인식하지 못한 세계 두 개가 되는 거죠. 이런 세계를 이중화시키지 않고 무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구성된 이 현상 세계만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칸트가 말한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물자체가 아니라 현상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그때 말하는 그 물자체는 이 현상 세계를 구성하는 이 초월적 자아 자체가 있죠. 이거가 있어서 이거를 구성하는데, 그죠? 이거 자체는 인식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거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리아식이 현상 세계를 이렇게 전변을 뭐 서양처럼 구성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전변해서 이 현상 세계가 형성이 되는데 이 전변하는 식 자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건 이제 수행을 해야지 이거를 증득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서양 철학은 인식론적으로 이거를 논의는 하지만 이 초월적 자아는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구성한 이 현상 세계는 이것에 의해서 객관화돼서 대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뭐 칸트는 뭐 인식의 조건이 직관과 사유다. 그러니까 이제 감각기관으로 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유를 해야 된다. 근데 직관하려면 시공간 안에 주어져야 돼. 직관을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자아가 이 시공간 안에 주어질 수는 없죠. 그죠? 이것에 의해서 시공간이 형성이 돼서 여기 현상 세계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구성하는 이것 자체는 이 속에서 파악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현상화되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사물처럼 우리가 인식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현상이 아니니까, 그죠? 인식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현상 세계만 인식할 수 있고 현상 세계를 구성하는 초월적 자아는 인식할 수 없다. 그러니까 물자체는 인식할 수 없다. 이 말이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마치 이 세계를 현상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학적으로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냐. 그러니까 경험주의자처럼 회의론에 빠지지 않고 현상 세계를 어떻게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를 구성하는 초월적 자아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 초월적 자아에 입각해서 이거는 확실하게 인식을 하는데 이것을 인식하는 이 자아는 인식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칸트 철학은 여기서는 요거는 인식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가 이거를 인식하는데 이 대상은 인식하지만 인식하는 주체는 인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마치 뭐 8층은 7층에 입각해 있고 7층은 6층에 입각해 있고 막 이러는데 밑에 기반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식 대상은 확실한데 그 인식하는 자는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되면 그 확실하게 인식되지 않은 것에 의해서 인식된 것들도 다 불확실한 것으로 되게 되잖아요. 이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피시테가 그 다음에 이제 칸트 다음에 나온 피시테가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칸트를 비판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거를 인식할 수 없다라고 뭐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할 수 있는 비판인데요. 이 초월적 자아가 경험적 현상 세계를 구성해서 이 현상 세계는 인식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인식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은 당신의 철학 체계 자체가 이거를 인식을 못하고 그 주장을 한 거냐 이런 비판이 되겠죠. 인식될 수 없는 거를 왜 그렇게 뭘 마치 아는 듯이 초월적 자아라고 하면서 다 논했냐 이제 이런 비판이 성립할 수가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식의 토대를 인식할 수 없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 문제가 있지 않냐. 마치 기반을 이제 없애버리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철학, 그 주장의 피시테가 요거를 이제 피시테는 요거를 절대
뭐 어떤 의미로는 절대 이거가 경험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경험적이고 상대적이라면은 이거는 상대적인 거를 넘어섰기 때문에 절대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거가 가장 확실한 것이고 가장 우선적인 것이다라는 거를 먼저 이제 확립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것이 절대자아가 자기를 정립한다. 절대적인 자기 동일성이 먼저 전제돼야 된다. 이제 피스테는 그거는 자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러면 이제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갖고 이제 피스테는 절대자아의 자기 정립 이거를 설정을 해요. 그러면은 이 현상 세계는 피스테에 있어서는 절대자아가 자기를 정립하고 나서 절대자아가 그 자아 안에 자기 아닌 것, 비아 이게 이제 자연이 되는 거죠. 자연을 반정립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떤 유정, 그러니까 자아, 인간, 의식, 뭐 정신 이것만 절대적인 거고 모든 자연은 다 그럼 비아가 돼버리냐 그건 이상하다. 이게 이제 쉘링입니다. 쉘링은 이 절대성은 인간 정신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이 다 절대적인 동일성의 존재다. 그러니까 절대 자아, 단일한 것이 자아뿐만 아니라 자연도 저 근본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을 이제 절대적인 걸로 놓고 뭐 그러고 나서 이제 자연과 자아 이 둘을 포괄하는 절대 정신을 해겔이 얘기를 하죠. 여기 아레아식이 등장했잖아요. 예. 결국은 칸트도 어떤 뭐 저기 아까 그 일반 예. 의식이라고 예, 얘기했는데 예. 초월적 자아 좋아요. 다 좋은데 이 그 쉘링이 칸트를 이제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왜 이분화 시켜놓고 저건 따로 있느냐. 예. 사실은 예. 근거를 한번 대봐라. 물론 칸트는 나름대로 했어요. 뭐 실천 이성 비판에서도 얘기했고 예. 판단력 비판에서도 예. 좋은 예. 문제를 그렇죠.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요. 예. 그래서 나름대로 해놨는데 예. 피터는 마음에 안 찬 거지. 예. 그래서 이제 저렇게 얘기해놓고 예. 그렇다면은 저거 그 자체를 어떤 절대자 어떤 그 자기 어떤 주관의 절대적인 것을 놓고 그 자연적인 이런 것을 이제 객관화시켜서 예. 우리 저 배운 그대로 기세간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인식하면서 해석하면 되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이제 쉘링이 등장해가지고 야그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다. 그래서 쉘링이 그 무차별적 그 동일성을 얘기를 얘기한다고. 하죠. 그렇죠. 그 예. 동일하는 게 뭐냐면은 절대 자아가 결국은 요것이 아니고 예. 객관적으로 예. 나와 있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은 이 동일한 차원에서 예. 그 뭐 돼야 된다 예. 이렇게 예.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지금 우리 불교 유식학에서 얘기하는 예. 이런 것들도 결국은 뭐 저기 상통하는 것 아니냐? 예, 아리아식 지금 예. 열심히 다 유식을 얘기해 놓고 예. 그런 근거들을 또 제보라는 거 증명까지도 다 해놓잖아요. 예. 예, 그렇다면은 그것도 결국은 저런 양자를 종합하는 그 해결이 등장으로서 해결이 돼요. 저 예. 나름대로. 예. 예. 그뭐 유식학에서도 저런 문제들을 많이 다룬 것 같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예. 그래서 그런 비교점을 좀 알고 싶어가지고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그 유식하고 연결이 된다고 하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다 하고 나서 보니까는 유식하고 연결보다는 계속 이 서양 철학을 말씀드린 것 같아 갖고 예. 그렇게 연결되는 면이 있죠. 이것이 예, 아리아식의 전변하는 아리아식인 거고 그것에 의해서 전변된 세계가 되는데, 그죠?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주로 이제 칸트를 가지고 얘기하셨는데 예.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이제 버클리가 훨씬 더 이제 좀 유식하고 가깝고 사실 버클리를 주관적 관념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만 그 주관적 관념자이긴 하지만 버클리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유아론을 해결하려고 하고 그 해결책을 이제 신에서 찾아요. 신이 영원히 상하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현상이랑 언제나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제 이 신의 관점이 예. 이제 아레아식적 관점이고 예, 그렇죠. 인간이 이제 주관적 자아이긴 하지만 아레아식으로 신적 의식으로 의식의 단계 가면은 결국 그것이 이제 주관적 관념론 버클리 세계나 이 아레아식의 세계나 거의 동일한 이제 같은 것인데 그러니까 버클리가 생각하는 현상적 세계하고 아레아식 유식이 생각하고 있는 현상적 세계가 같을 수 있냐 다르다면 어떤 게 다르냐 이런 얘기죠 저는. 예, 버클리하고 그 유식에서 말하는 그 차이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버클리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도 신에 의해서 그 유아론을 극복했다고 말씀하셨듯이 버클리는 세계는 지각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때의 지각을 내가 그럼 지각하지 않으면 이 세계는 어떻게 존재하냐. 그랬을 때 그러니까 유아론적인 물음이 발생하는 거죠. 내가 지각하지 않아도 아니면은 내가 지각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지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은 그 지각하는 다른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전체 우주 안에 아무도 어떤 인간도 지각하지 않은 어떤 것의 존재에 대해서는 그럼 어떡하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버클리는 어떻게 답변을 하냐면은 우리들이 지각하지 않아도 신이 지각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버클리에서는 이 세계 전체를 형성해내는 이 심을 불교 유식에서는 궁극적인 심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전체 현상 세계를 형성해낼 수 있는 심으로 얘기를 하는데 버클리는 이 심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개체적인 의식의 식으로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심으로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은 서양 철학자들이 그러니까 각각의 개별자들은 이렇게 개별적인 존재다라는 그 현상 차원에서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것이 더 깊기 때문에, 그러니까 칸트에 와서 이제 의식 일반이다 이래갖고 개별성을 넘어서는 마음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고, 버클리에서도 아직 개별적인 의식으로 생각을 하죠. 이 경험주의자인 버클리도 그렇고 라이프니츠가 합리주의자이고 합리주의자로서 이 라이프니츠도 이제 뭐 지각된 것으로서 현상 세계를 얘기하기 때문에 다 이제 비슷한 통찰이 있는데 다 개별적인 마음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개별성을 넘어서는 우주 전체를 창조해내는 그 마음을 개별적인 인간들의 마음과는 질적으로 다른 신의 마음으로 설정을 해놓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신이라는 그 마음이 개별자들의 마음과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이고 그 신에 의해서 우주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개별자들의 마음을 아무리 세계를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지각하는 자라고 주장을 해도 그 마음이 어떤 보편적 마음이다라는 거에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보편성, 일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신의 마음이 돼버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서양 이 형용사학은 근본적으로 신의 마음하고, 그러니까 창조자하고 피조물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거다라는 게 전제가 돼 있기 때문에 끌어들이지 못하는 거죠. 칸트에 와서 비로소 의식일반론이라는 거를 말함으로써 어떤 보편적 마음, 이게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낭만주의적인 뭐 루소의 그 보편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좀 보편성을 좀 논의를 하게 됐고, 칸트에서 의식 일반을 이야기했고, 의식 일반을 이야기한 거가 이제 피히테 쉘링을 거쳐서 해결에 오면은 절대 정신이라고 얘기하면은 이 절대 정신은 유한한 이런 우리 존재, 개별적인 존재자들 바깥의 어떤 정신이 아니라 유한한 존재 안에 들어있는 정신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서양 형이상학을 완성한 자가 해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의미는 그 이전에는 절대 정신이 그 유한자들 바깥에 있는 어떤 절대자였다면은 무한자, 절대자가 유한한 것들 바깥에 있다고 생각했다면은 해겔에 이르러서 비로소 이 절대자를 내재화시켰다. 그래서 서양적인 신을 내재화시킨 거가 해겔의 절대정신에 해당한다. 뭐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내재화가 철저히 일어나기 전에는 항상 세계를 창조한 신과 그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별자로서의 각각의 영혼의 그 마음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걸로 이해가 되고 있었던 거죠. 그런 거에 비해서 동양에서는 이미 아주 처음부터 불교도 그렇고 뭐 유학도 그렇고 태극이 모든 개체 안에 내재돼 있다. 뭐 이 우주를 그러니까 이 불교가 아트만을 부정할 때 이제 근본적으로는 우주를 창조한 신은 없다라는 깨달음을 얻었던 거죠. 이 석가가. 그래갖고 깨닫고 나서, 그러니까 연기법을 깨달았다는 거는 우주가 무슨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석가 이전에, 깨달음 이전에 브라마니즘이 있었죠. 그러니까 브라만이 존재하고 우주 창조자로서 존재하는 거죠. 브라만이 존재해서 우주를 창조했다.
그리고 여기 창조된 것들이 다 아트만이다. 그래서 아트만과 브라만을 이렇게 논의를 하는데 석가가 깨달은 건 뭐냐면은 우주를 창조한 브라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아트만과 그러니까 개별적인 존재들 이외의 세계를 창조하는 창조자 따로 있지 않다라는 걸 다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 깨닫고 나서 석가가 이거를 도대체 설법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굉장히 고민을 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뭐 이 천상의 존재들이 와서 권청을 하는 거죠. 이렇게 설법을 하라고. 그래서 이제 설법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거를 망설이게 되냐면은 신이 창조했다라고 얘기하고 그 신에 귀의해라. 그 신에게 이렇게 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해라.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마음 편하게 도덕적으로 좋은 사회를 위해서 잘 살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창조한 신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허무하게 되고 허망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겠는가 해서 그거를 설법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인데 그 이야기는 존재하는 이 각각의 생명체 너머에 그런 생명을 만든 어떤 것을 설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저는 그 의미를 뭐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 뭐 브라마니즘에서 말하는 브라만 이거를 부정한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이게 다 허구다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각각의 생명체 안에 들어있는 그 생명체의 본질이라는 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지 그거 바깥에 내가 이렇게 기댈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설정해 놓는 거가 잘못된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해겔식으로 말하면은 내 바깥에 신이라고 우리가 믿었던 그거가 결국은 개별자 안에 내재해 있는 궁극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거고 이제 그게 동양에서는 석가도 그렇고 뭐 모든 태극이 개체 안에 내재화됐다라는 이야기나 모든 중생이 무실의 존재면서 그 마음이 현상 세계를 현상해 낸다라는 창출해 낸다라는 거나 마찬가지 통찰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그거에 비해서 서양에서는 이 창조된 것들은 다 개별자로서 창조되는 거고 그거를 창조한 신은 이것 바깥에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해겔이 그러니까 이제 그 사상을 이렇게 넘어설 수 있게 된 거가 이제 그냥 논리적으로 말하면 이런 식이에요. 뭐냐면은 개별자들은 한계가 있는 거죠. 유한한 존재. 그러면 이제 서양에서 신. 그러면 이제 개별자들을 창조한 자로서 무한자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무한자의 신. 그러면 전통적으로는 무한자는 유한자하고 질적으로 다른 것. 이건 늘 강조를 했죠. 교부처랑 뭐 스콜라처럼 계속 이거를 강조를 해왔는데 해겔이 보기에는 무한자가 유한자 바깥에 있다면은 그 무한은 그러니까 무한자가 유한과 별개의 것으로서 유한자 바깥에 있다면은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무한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계가 있는 것하고 한계가 없는 것은 뭐가 있는 거고 뭐가 없는 거니까 서로 별개의 것이다 생각을 할 텐데 유한자하고 무한자가 이렇게 서로 다른 거라면은 유한이 무한 바깥에 있는 거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한이 한계가 있는 거가 되는 거죠. 자기 바깥에 유한이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정한 의미의 무한이 아니다. 이거는 악무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럼 진정한 의미의 무한은 뭐냐? 유한이 다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포괄해야지 진짜 무한이 되는 거고 그게 진무한이고 그 얘기는 무한 안에 유한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유한 안에 무한이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죠? 이제 그런 의미로 이 개별자들 바깥에 무한을 설정하고 뭐 신을 생각했던 거를 그거를 개별자 내에 내재화 시키는 것이 이제 해겔 철학의 특징인 거고 그게 서양 철학에서는 19세기 와서 이제 됐다라면은 그러니까 뭐 신이 내 안에 있다 뭐 이제 이런 식의 기독교가 이제 그 후에도 조금씩 바뀌죠. 그러니까 뭐 신을 밖에서 찾지 말고 모든 사람 마음 안에 있다 뭐 이런 이제 내재성을 조금씩 강조를 하지만 동양에서는 처음부터 기본적으로 이 현상적인 개별자들 안에 있는 어떤 무한성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얘기는 현상을 이렇게 어떤 절대적인 그 힘을 가진 존재로 이해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를 다 살아있는 걸로 살아있는 생명체고 이 살아있는 생명의 힘이 전체 우주를 형성하는 거다. 모든 개체가 그런 생명력을 가진 존재다. 그 생명력에 의해서 모든 개체가 존재하는 거지 그 생명을 뭐 바깥에서 만들어준 거다.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동양의 어떤 사상의 특징이 아닐까. 그리고 불교도 역시 이제 그런 통찰을 보이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그렇죠. 그 유한과 무한을 이렇게 대립시켜 놓는 거가 기독교적인 사고에서 굉장히 이렇게 별개로 띄워놓게 되는 거죠. 예.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강의를 들었는데요. 한 번도 가치의 문제라든지 도덕의 문제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교수님 입에서 안 나왔어요. 물론 저 유식학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근데 왜 그렇게 유식학이 불교에서 만들어질 때부터 어떤 세계관이라든지 아니면 그들의 어떤 자연환경의 문제든지 뭐 때문에 그런지 어떤 옳고 그름의 문제인지 마음의 의식의 문제일 수도 옳고 그름의 정의와 불의의 문제라든지 맹자와 순자의 성선이라든지 성악의 문제를 도덕적 가치의 문제가 왜 개입이 안 됐는지 그 배경이 가장 궁금합니다. 예. 예, 그 도덕적인 문제가 언급이 전혀 안 된 건 아니죠. 선업, 악업, 집착으로 인해서 업을 질 때 선업이 있고 악업이 있고 선업을 닦으면은 그 선업의 영향력에 의해서는 천계로 태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낙과를 받게 되고 악업을 많이 지면은 이제 뭐 지옥이나 축생으로 태어나서 이제 고과를 많이 받게 되고 적당히 선악을 다 하면은 인간으로 태어나고 인간에서 이제 어떤 수행을 통해서 해탈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선악의 문제가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 그런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어떤 행위 실천의 문제지 어떤 선 자체, 악 자체의 문제, 도덕적 가치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저도 뭐 불교에서 깊이 연구하지만 개론 정도에서도 논의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어떤 같은 동양권 문화에서 이렇게 유교와 불교와 도교가 이렇게 교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넘나들지 못했는가. 단지 화엄이라든가 이런 뭐 원인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막 소통이 되면서도 정작 중요한 유교의 도덕관의 문제가 유식설에 끼어들지 개입되지 못했는가 그런 좀 배경이 좀 알고 싶었어요. 예. 불교가 말하는 심은 이제 심을 강조를 하기 때문에 이 유학에서 말하는 리보다 심을 더 궁극적인 것으로 놓는다라는 거고 이제 이 정도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이제 억불 숙류니까요. 이제 불교를 비판할 때 어떻게 리를 심 밑에다 놓을 수가 있냐. 리는 우주 자연의 이치이기도 하면서 인간의 도덕적인 그러니까 천리 그런 뭐 자연의 이치면서 인간의 도덕적인 거가 되잖아. 도덕적인 그런 거가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니까 그 도덕성 중에는 뭐 군에 대한 충, 뭐 부모에 대한 효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도덕적인 것들이 불교에서는 뭐 출가하면은 이제 효도 아니고 그죠? 뭐 군에 아니 그 임금한테 뭐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출가했고 무슨 뭐죠 생산적인 작업을 해서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러니까는 이제 충효 이런 가치들에 대해서는 불교는 이런 것 같아요. 모든 도덕적인 가치 리라고 하는 것들이 심의 활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 세계를 규제하는 규율들이기 때문에 이제 인간 중생으로 살아가면서 이 규율에 따라서 도덕적으로 행위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도덕적으로 아무리 선하다고 해서 유식이 밝히고자 하는 유식성을 자각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보는. 그러니까 도덕적인 차원하고 이런 어떻게 말하면은 이 종교의 차원, 해탈의 차원 이것과는 좀 구분을 하면서 불교는 도덕의 차원을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물론 그런 부분도 잘 말씀 안 드렸지만 그러니까 뭐 악업을 행하지 말라 구업이 4가지, 의업이 3가지, 뭐 신업이 몇 가지 뭐 이렇게 있으면서 이런 악업을 행하지 말고 가능한 선업을 행하라 이런 얘기는 물론 다 하죠. 계율 누가 강의한다 그러면 불교에 뭐 그 계율 막 쭉 늘어놓으면 도덕적인 거 엄청 많죠. 근데 유식에서는 이런 계율에 입각해서 어떤 현상 안에서 삶을 선을 많이 쌓고 악을 이렇게 끝이는 이런 활동을 넘어서서 선업이든 악업이든
나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 법집을 넘어서지 않는다라고 유식은 보는 거고, 그러니까 그 차원과는 약간 차원이 다른 어떤 깨달음을 주고 싶은 그거에 주안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덕의 차원 너머의 어떤 종교적인 차원을 자꾸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리보다는 심을 더 위에다 놓는 거죠. 근데 이제 유학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심에 도덕적인 천리가 없으면 그게 무슨 그 사람으로서 사는 거냐, 지 멋대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막 그 이제 제대로 이제 나라도 없고 임금도 없고 뭐 임금도 없고 가족도 없고 부모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게 되는 거죠. 저 관련해가지고 아리아식을 이제 마음의 우주심, 일심, 마음으로 설명하고 또 생명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예.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바로는 마음이니 생명이니 했을 때에는 예. 방금 말한 입법의 문제, 어떤 생명의 경우를 하면 어떤 자기 조직화의 질서, 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럴 때 예. 아리아식이 그 생성하는 모든 것들이 그 인연이나 증상연에 의해서 다 위임되고 그것에만 떠넘겨지고 어떤 입법적인 측면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경우에도 그걸 마음이라 할 수 있고 생명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우리의 인류의 지성사라든가 역사를 볼 때에도 정신의 어떤 진화를 생각한다면은 그 유식의 과정을 밟아온 게 아닌가, 이런 점에서 유식이나 아리아식에 대해서 어떤 역사성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리아식이라는 것 자체가 그 안에 축적되어지는 그 종자 세력들을 총칭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 아리아식 안에 있는 종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견본과 상분으로 이원화되는가, 이거가 아리아식이 가지고 있는 입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거는 맡겨버리고 우연적인 거다 이렇게 해버릴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리아식이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 그 이치, 그러니까 뭐 선생님 말씀하신 입법이 그거면 되지, 그거 말고 그럼 어떤 꼭 입법이 또 있어야 되는. 칸트 쭉 설명하셨는데, 칸트가 어떤 보편 선업적 자아로서 네. 개념이라든가 또 법칙이라든가 나는 어떤 그런 질서랄까 입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했을 때 아리아식의 경우에는 네. 그런 어떤 그 보편적이고 어떤 구성적인 그런 요소는 없는지. 그거가 꼭 무슨 칸트적인 이렇게 그 형식을 꼭 가져가 와야 되는 게 아니라, 유식에서 설명하는 식 자체가 견상으로 이원화하고 그 종자 세력에 의해서 그 유권심과 기세관을 형성한다라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거기에 무슨 시간 형식이다, 공간 형식이다가 꼭 들어가야지만 입법적인 설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아닐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처음에 선생님의 강의를 들을 때 칸트를 전공하셨다고 그래서 예. 굉장히 관념론적으로 강의를 하실 줄 알았는데 예. 강의 내용이나 강의하시는 바면 거의 해석학이나 논리학적으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인데요. 바보 같은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 하나는 유식학이라는 게 수행론을 떠나서요. 예. 수행론을 접어두고 예. 관념론 쪽에 가까운 것인지 아니면 해석학과 논리학 쪽에 가까운 것인지가 저의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유식에서 말하는 무하고 공하고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는지 혹은 없는지 있는지 그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 관념론이냐 비관념론이냐는 세계의 존재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의 측면이기 때문에, 유식은 그러니까 이 세계, 물질적인 세계가 이것을 인식하는 식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는 관념론이죠. 그 세계의 존재에 대한 존재론적 개념이 관념론이냐 실제론이냐 이런 논의인 거고, 선생님 말씀하신 논리적이다라는 거는 그 관념론적인 설명 체계가 논리적이면 논리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념론이냐 논리적이냐가 이것이냐 저것이냐, 관념론이면 비논리적이어야 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불교에서 본래 그렇게 얘기하죠. 무라는 거는 유의 반대 개념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손 안에 분필이 있다, 뭐 유고 이렇게 하면 없다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유무는 그러니까 대대가 되는 거죠. 상대적인 거고, 공이라는 거는 공에 대해서는 그 상대를 우리가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무의 분별을 넘어선 것, 대대를 넘어선 절대를 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런 의미로 무와 공을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그 유식론을 예. 혹시 이게 우주나 세계를 이해하는데 과연 이 유식론이라는 게 얼마만한 그 가치가 있을까? 제가 좀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날
물리학의 발전에 의해서 천문학 물리학 발전에 의해서 엄청난 이제 우주의 존재를 깨닫기 이제 목도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 인간의 어떤 그 식으로만 어떻게 파악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이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우주가 엄청나고 그 엄청난 우주를 어떻게 식으로만 다 파악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는 식은 엄청나지 않아서 이미 내가 다 알고 있는 거고 우주는 내가 아직 모르는 거고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해야 될 거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만 이제 유식에서는 그 엄청난 우주를 선생님이 인식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정말 식을 그럼 다 알고 있냐, 내 마음을 다 알고 있냐, 그 마음을 우주보다 더 엄청난 걸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작용을 이 아르야식으로, 이 엄청난 아르야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표층의 의식의 차원에서 논의하는 차원으로 보면은 그냥, 그러니까 요거를 빼놓고 보면은 심리학인데 좀 어떤 의미로는 과대망상적인 논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보통 서양 심리학에서 의식만 말하지 않고 물론 무의식 얘기하죠. 그렇지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신분석가 같은 데서는 개별적인 말라식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이 들고 경험했던 거, 트라우마 같은 거 다 쌓여 있는 것 되기 때문에. 근데 이 프로이드의 그런 그 개인 무의식 말고 누구죠? 융 같으면은 이제 심층 마음을 얘기를 하면서 집단 무의식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의식 너머에 뭔가 이 서로 알 수도 있고 그 이제 동시성이 가능한 뭔가가 일어나는 거 이렇게 알 수 있는 그 융은 좀 이제 그런 신비 경험 같은 것도 많이 얘기하고 그래갖고 이 심층 마음을 이제 근본 무의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집단 무의식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는 그러면서 융이 동양적인 거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해서 다 논의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융이 심층 마음, 집단 무의식을 논의해도 그것이 의식이 그 원형을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누구나 마음 안에 들어있는 어떤 공통적인 경험으로 원형을 얘기를 해도 그 차원에서 주와 객이 분별되지 않는 차원으로는 말할 수 없다라는 식의 관점을 가지고 있고 동양은 그거를 마치 넘어서면서 마치 그러니까 일자에 대한 체험이어도 융은 일자를 객관으로 체험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동양에서는 그렇지 않고 합의를 하는 것 같이 얘기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과대망상증에 이게 정신병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서양적인 그 심리학의 한계가 계속 개별적인 그 의식 차원이고 심층 마음을 논해도 개별적인 걸고 전체 무의식을 얘기를 집단 무의식을 얘기를 해도 궁극적인 불의의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둘이 아니다라는 그 절대 차원을 자기 마음이라고는 절대로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거가 절대 마음이 곧 내 마음이다라는 거는 내가 신이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께서 이제 과학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그랬을 때 제가 뭐 과학은 뭐 무식하니까 이제 잘 모르지만 제가 이제 그 입자하고 파동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이제 그냥 이렇게 집어 들은 걸로는 그러니까 현대 물리학에서 양자역학 같으면은 이 입자화될 때 관찰자를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보는 자에 의해서 이것이 입자화된다. 그게 이제 빛일 수가 있고요. 근데 그 빛이 결국은 저는 마음의 빛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마음의 그 힘에 대한 통찰이 그 양자역학에서 드러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게 뭐 이제 물리적인 입자가 결국은 에너지로 다 화한다라는 거는 물리적 입자가 아닌 거잖아요. 에너지잖아요. 그건 파동으로서의 에너지로 파악을 하는 거고 그런 면에서 유식이 말하는 그런 동양적인 통찰하고 모든 게 기에 있고 기의 응집에 의해서 사물이 형성된다. 이 기가 저는 이제 업력이 그 에너지에 의해서 사물이 형성된다. 에너지로 있을 때는 이게 파동으로 우리가 직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도 의식적으로만 사유를 하다 보니까는 이 에너지 이런 거는 이 직감력은 다 없어지고 뭔가 대상화돼서 나타나야지만 존재하는 걸로 생각하는 방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입자가 근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서양 근세 철학은 다 입자론인 거죠. 입자에 의해서 입자로 이제 충격을 줘야지만 인식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이 되는데 현대 물리학에 오면은 이게 입자가 아니라 입자 이전의 파동으로 존재하고 입자는 파동을 우리가 어떤 관찰하는 자의 시선에 의해서 이게 입자화되는 거다. 그 관찰하는 자가 결국 각자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의 힘이 결국은 이런 입자화된 현상 세계를 그 형성하는 그 힘이다라는 거는 현대 물리학이나 이 유식 불교가 굉장히 상통하는 부분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유식의 수행론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아까 이제 그 유식 수행론에서 오위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제일 처음 이제 자량위를 말씀하셨는데 이 오위 자체가 순차적인 그 단계성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지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 자량위에서 그 육바라밀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그 육바라밀 중에서 지혜바라밀 같은 경우에는 그 분별과 집착이 완전하게 멸해진, 끊어진 그 아주 완성된 최고의 그 경지를 그렇죠. 말하는데 그 순차성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준비 단계에 그 자량 위에 그 육바라밀 그것 자체가 정말 그 준비로서의 수행 단계로서의 그 위인지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선정과 지혜가 지관이고 이거가 지혜가 반약, 궁극적인 반약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대로 그렇게 그거까지가 자량이고 그 다음은 지혜가 아닌 뭐 다음의 거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이 자량 위에서 육바라밀을 닦는다는 거는 그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되면은 이제 그냥 자량위가 아니라 그 다음에 뭐죠? 뭐 가행위라든가 뭐 통달위라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 단계로 나가기 전에도 선정 지혜를 계속 닦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완성되는 거는 또 각 단계로 나가면서 더 완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이전에 이미 육바라밀을 닦는다. 그러니까 육바라밀이 깊이 있게 쭉 닦아 나가면은 바라밀이 점점 더 심도 있게 닦아 나간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바라밀을 다 하고 그 다음부터는 바라밀 없이 뭐 이거가 아니고 단순한 그냥 준비 단계. 그렇죠. 육바라밀은 준비 단계로서의 그 육바라밀이고 왜 이게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가행위를 하고 그래 세제일법을 통해서 통달을 이루고 그게 견도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도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어떤 순차는 말할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보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럼 바라밀은 여기서 다 끝나냐 그건 아니고 이제 바라밀이 쭉 계속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아레아식에서 그 기세관이 이렇게 나왔으면 그 기세관을 이제 현상 세계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럼 그것을 이 물리적인 우주로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아 그러면은 이 우주가 아레아식에서 다 나왔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예. 사실 저는 이제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건데 육아에서는 이제 천명지위성 해가지고 그 성이 이렇게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래서 이제 약간 좀 반대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식은 이 천이 바로 아레아식이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그게 그거있지 않을까. 천으로부터 우주가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그 천이 우주 바깥에 있어서 이거를 만든 게 아니라 그 천이 결국은 모든 생명체 안에 천이라는 거죠. 그래서 동학 같으면 인내 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이 각각의 마음으로 작동을 하면은 그 각각 그게 아레아식이 되는 거고 아레아식이 우주를 만드는 거죠. 예. 그 부처님처럼 이렇게 깨달으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알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타심통이 있다고 그러죠. 예. 이게 증산도 진리에 보면은 예. 그 이제 이 세상을 선천과 후천으로 시간대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세상을 이렇게 선천이라 그러고 앞으로 이제 인류가 맞이하게 될 세상을 이제 후천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게 마음 세계가 서로 이렇게 선천과 후천이 다르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천은 이제 금수대도술이라 그러고요. 이제 후천은 지심대도술이라 그러는데 이 지심대도술이 바로 사람의 마음을 아는 그러한 그 신법 세계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심이 지극한 지심 알지자의 마음 진짜. 알지자. 그래서 후천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이상 세계는 사람끼리 서로 다 남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악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선천이 지나고 후천이 와서 이제 그런 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연결이 되는데 식에서 이렇게 이 우주가 나왔다라는 거하고는 이제 조금 안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여기에서는 선천과 후천으로 나누면서 선천에는 그런 이렇게 그 마음 자체를 자각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다가 후천이 되면은 비로소 자각하면서 타인의 마음도 그대로 알 수 있는 거가 된다. 선천에서 이제 그렇게 뭐 능력이 떨어져 자각할 수 없다는 건 아니고요. 선천 세상에 이제 상극이 이렇게 지배하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 본연의 어떤 그런 그
가지고 있는 본성을 다 드러내고 다 깨닫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세상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그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고 그런 그 이상 세계가 아니고 그것은 이제 후천에 가야지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지심대두수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우주론에 대한 약간의 그런 차이가 있는 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불교에서도 우주가 성주 괴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성주 괴공할 때 이 공일 때도 이전의 중생들의 그 업력은 계속 남아 있는 걸로 얘기하기 때문에 업력에 의해서 우주가 생겨나고 머물렀다가 또 무너지고 공이고 이런 측면으로 보면은 이제 이게 이 선천이었다가 다시 후천으로 되고 이게 수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근데 석가는 이게 불법 시대였다가 석가가 이제 깨달아서 얘기했다가 점점 이제 말법으로 갔다가 그러면 이제 말법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랬다가 또 이제 깨달음이 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보면은 통할 수 있는 면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뭐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불가의 그 성주개공은 이제 좀 더 우주적인 차원의 어떤 그런 우주론 같고 증산도의 우주론은 이제 그런 그 대우주 속에 인간이 그러니까 뭐 대략 한 13만 년 정도였던 그런 시간 주기를 가지고 이것이 이제 순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속에서 이제 선천과 후천으로 구분되어 가지고 이것이 순환하는 그런 구조로 이제 우주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천에서 후천으로 갈 때 이게 그 우주의 기운에 의해서 이게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은 모든 사람의 뭐 수행이 완성돼서 후천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선천은 봄, 여름 세상이고 후천은 이제 가을의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절이 바뀌듯이 이 우주가 큰 그 일련의 질서 속에서 계절이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계절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환경이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인 우주의 환경이 이렇게 바뀌면서 그 속에 사는 인간도 같이 이렇게 또 다른 시간대에서 이렇게 살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 본연의 자리를 이렇게 되찾게 된다. 물론 이제 수행 같은 건 당연히 이렇게 따라야 되는 거죠. 칸트도 보통 실천 이성 비판과 순수 이성 비판을 이제 진과 선을 구분해서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기독교에서도 믿음과 행위, 믿음이 먼저냐, 그러니까 즉 순수한 알미 먼저냐, 아니면 그 실천 행위가 먼저냐는 게 있고요. 불교에서도 도노돈수, 도노점수, 그러니까 깨달음이 먼저냐, 순수한 알미 먼저냐, 수행 실천적인 측면이 먼저냐, 그것들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식학적 관점에서는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통합하는지 그 질문이 조금 듣고 싶습니다. 저 수행에서도 봤던 것처럼 이제 견도, 수도 그럼 뭔가 깨닫고 그다음에 또 수행을 하는 거가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해행증이라는 그 단계가 근데 이건 뭐 유식뿐만 아니라 불교가 전반적으로 선불교에서도 특히 강조하는 거죠. 뭔가 믿음이 있고 그것에 믿음에 입각해서 뭔가 사유를 통해서 뭔가를 깨닫고 그건 이제 견도에 해당하고 그걸 이제 해오라고도 얘기하죠. 나중에 증오랑 증득해서 아는 것하고 구분해서 그다음에 이제 몸소 실천이 있고 그다음에 증득하고 뭐 이런 식의 그 단계를 이야기는 하죠. 신의 행증으로서. 이 강의를 해주신 선생님께 큰 박수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